LTV, 중순위, 리캡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다 자본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본 구조라는 것은 그 전체 투자금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인 대출금의 구성을 말하는 거죠. 이 자본 구조를 쉽게 보려면 건물의 비율을 해보면 1층을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지은 자기 자본층이라고 하고 2층을 빌려서 지은 타인 자본, 대출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과 대출금을 합한 투자금으로 투자 자산을 취득을 하고 취득한 투자 자산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 투자 금액이 취득한 투자 자산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니까 전체 투자 금액이 담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금액 중에 대출금의 비중은 투자 금액이 담보 가치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 중에 대출금의 비중이 됩니다. 이 비중을 영어로는 loan to value, 줄여서 LTV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치에 대해서 론이 얼마냐는 거죠. 따라서 이 자본 구조라는 것은 나타날 때 이 LTV 비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자본이 얼마고 타인 자본이 얼마인지 전체 중에 타인 자본의 비율로 자본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LTV가 높다는 것은 담보 가치 대비해서 대출금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론. 그리고 LTV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담보 가치 대비해서 대출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자, 담보가 되는 투자 자산, 기업의 지분일 수도 있고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 항공기 선박 등일 수도 있겠죠. 이 시장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 가치가 변합니다. 주가가 어제 주가와 오늘 주가가 다르고 지금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지금 한 달 전과 수용성, 마용성,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계속 다르죠. 이것을 건물에 비유해서 아까 했던 건물에 비유해서 보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리스크란 이름의 홍수가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수가 나면 아래층부터 물에 잠기게 되죠. 이 건물에서도 아래층인 자기 자본층부터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 LTV가 높다면, 즉 자기 자본층인 1층의 높이가 낮다면 2층 대출층도 물에 잠길 위험, 즉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대출을 해준 은행이 대출 회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LTV에서는 이 자기 자본의 비중, 건물로 비유하면 1층인 자기 자본이 방어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느 정도 수준의 LTV가 적정하냐, 이것은 담보가 되는 투자 자산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산의 가격이 만약에 쉽게 변하지 않고 아까 건물에 비유해서 보면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쉽게 된다면, 즉 홍수가 나기 전에 2층 사람들이 빨리 대피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LTV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1층이 낮은 건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 구조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순위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앞서 건물에 비유해서는 1층을 자기 자본층, 2층을 타인 자본, 즉 대출층이라고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1층과 2층의 중간층인 1.5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자본의 순위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급 순위와 도산 절차에서 순위를 만드는 겁니다. 도산을 냈을 때 그 도산을 한 자산의 분배에서 먼저 가져가는 것을 선순위 대출이라고 하고요. 가져가고 남은 것을 중순위에서 가져가고 중순위에서 가져가고 마지막 남은 것을 자기 자본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역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선순위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즉 도산이 났을 때 그 지급 순위에서, 그리고 현금의 지급 순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파산 절차에서는 이 중순위 대출을 선순위 대출보다 후순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상환할 때까지 중순위 대주가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 제한을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중순위 대주가 담보 실행을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제한하는 기간을 두기도 하죠. 그리고 채권자가 받는 금전이나 뭐 그 외에 의무조기 상환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대금의 지급 여부를 선순위가 먼저 충당을 하고 난 다음에 중순위가 가져가게끔 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순위와 중순위 간에 채권자 간 약정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SPC를 순차적으로 2단계로 만들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순위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흔히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까 건물의 비유에서 보면 1층은 2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죠. 앞단에 물에 잠길 위험이 더 크니까 대신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2층은 1층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낮게 됩니다. 더 위험한 곳에서 많은 수익성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죠. 이 중간층을 만들게 되면 1층 5층이 되게 되면 2층보다 물에 잠길 위험은 더 크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2층보다 선순위 대출보다 더 많은 수익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층인 자기자본과 2층 대출 사이에서 중간의 위험과 중간의 수익성을 가진 영역이 되는 거죠. 즉 1.5층은 선순위 대출보다 변제 순위가 D인 중순위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접근하기에 따라 전환사채 즉 CB나 신주인수거부사채 BW 같은 자본가 대출의 중간 성격을 지닌 메자닌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메자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죠. 1.5층 중순위 금융에는 중순위 대출이 있고 뭐 PIK 채권, 고수익채 등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중순위 대출이 PIK 채권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들의 성향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선순위 대출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중순위 대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지급 순위만 후순위로 하는. 참고로 이 PIK 노트라는 것은 PIK는 Payment in Kind 노트의 약자입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원금에 산입하여 복리에 누적된 이자를 만기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PIK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지 않고 대출금을 늘리면서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원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에 더해서 한꺼번에 쌓아가는 채권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 1.5층을 만들면, 즉 자본의 순위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금융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건물의 비유에서 보면 층을 하나 중간에 추가를 하게 되면 더 높은 건물을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둘째는 금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위험 중수익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에 대한 성향에서 기존 대출의 수익성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투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최근에 이 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선순위 대출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게 되면서 이 중순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본 구조와 관련해서 이 IB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조 중에 이 리캡, 레버리지 리캐피탈리제이션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흔히 리캡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것은 리파이낸싱, 즉 금융을 만기 전에 다시 조달을 하면서 타인 자본인 대출금을 늘리고 늘린 만큼 자기 자본을 줄이는 이 자본 구조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건물의 비유에서 보면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즉 재건축을 하면서 1층 자기자본층을 낮추고 2층 대출층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1층을 낮춘 만큼 이 자기자본을 낮춘 만큼 그 낮춘 만큼을 투자자가 유상감자 형태로 회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조달자는 자기자본을 주는 유상감자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투자한 자금을 예정보다 일찍 회수를 하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제공자의 경우에는 리파이낸싱을 만기 전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한 번 더 이제 금융주선을 할 수 있게 되고 금융주선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양자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죠. 이 리캡을 위해서는 처음보다 이 대출 금액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출금을 처음보다 더 많이 재조달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논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금융 상환 능력의 개선이고 둘째는 담보 가치의 증가입니다. 만약 투자 대상에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처음 대출 취급 시점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둘째는 담보 가치,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연동되기 때문이죠. 대출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처음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투자 자산의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지고 담보 가치가 늘어난 경우에는 이러한 리캡 구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